안녕하세요. 백만송이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미국 상위 1% 부자들의 7가지 건강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지은이는 임영빈 님입니다. 지은이는 현재 미국에서 임영빈 내과와 LA 연세 메디컬 클리닉에서 노년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은이는 스탠퍼드 대학병원에서 습득한 치료 방식을 LA 한인 시니어 환자들에게 적용하며 7가지 비결로 요약하였습니다. 미국 상위 1% 부자들의 7가지 건강 비결은 근육 사용법, 마음 사용법, 약 복용법, 두뇌 사용법, 건강검진 사용법, 병원 사용법, 삶의 마지막 준비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근육 사용법과 마음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결 1. 내 근육 사용법을 안다. 왜 헬스장에서 운동해야 할까? 많은 사람이 헬스장에서 운동하기 전 일단 집에서부터 해보자 라고 생각할 것이다. 확실한 것은 집에서 하는 것보다 헬스장에서 운동기구를 사용해 하는 것이 훨씬 쉽고 안전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을 위해 집에서 할 수 있는 근력운동에 대해 알아보자. 근력운동이라고 하면 아령을 드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다. 그런데 아령으로 이두근 운동을 하는 건 투자 가치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 허벅지 근육이나 등 근육에 비해 이두근은 너무나 작아서 앞서 언급한 근육 호르몬의 장점을 끌어내기에 부족하다. 무엇보다 자칫 아령을 잘못 사용하면 어깨와 허리를 다칠 수 있어서 사실 아령은 중급자용 운동기구에 속한다. 그래서 대부분은 근력 운동을 위해 헬스장을 찾는데 헬스장이야말로 가장 쉽고 안전하게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일반적으로 헬스장은 할 수 있는 운동에 따라 크게 세 공간으로 나뉜다. 첫째는 러닝머신과 일리프티컬, 즉 타원형 운동기구로 하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 공간이고, 둘째는 아령과 무거운 중량이 있는 프리웨이트 공간, 셋째는 다양한 기구가 구비되어 있는 운동기구 공간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유산소 운동 공간에서만 운동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하면 준비 운동만 하다가 끝내는 것과 같다. 반면 프리웨이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은 대개 고난이도 동작이다. 자칫하면 관절이 상할 수 있으므로 초보자라면 운동기구 공간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 세 번째 공간에 구비된 운동기구로 하는 운동은 비교적 안전하다. 초보자들이 꼭 필요한 운동을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돕는다. 설명서를 보지 않아도 동작을 따라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고 쉽다. 또한 운동에 필요한 근육만 따로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게 하므로 여러 관절을 한꺼번에 사용하다 다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운동기구의 기본적인 사용법은 간단하다. 가동 범위를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스쿼트 동작을 기반으로 하는 레그 프레스를 사용한다고 하자. 레그 프레스는 대개 앉아서 시작한다. 다리의 최대 가동 범위를 인식해 최대한 멀리 밀고 최대한 깊게 무릎을 굽혀 무게를 가져오면 된다. 주의할 점은 무릎과 발의 방향이 일치해야 무릎이 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운동기구 사용법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유튜브에서 특정 운동기구 명칭과 사용법으로 검색하면 자세한 설명을 찾을 수 있으니 운동 전 꼭 살펴보자. 단, 운동할 때는 하루의 모든 운동기구를 한 번씩 다 해보는 것보다 하체면 하체, 등이면 등, 상체면 상체로 나누어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초보자가 시도해 볼 수 있는 하체 운동기구로는 레그 프레스, 레그 익스텐션, 레그 컬, 힙 애브덕션 등이 있다. 이런 기구 이름들을 적어 두었다가 헬스장에 직접 가서 어떤 운동기구인지 보고 하나씩 시도해보고 유튜브에 검색해서 하는 방법을 정확히 익히자. 상체 운동 기구로는 래플 다운, 시티드 로우, 숄더 프레스, 체스트 프레스가 있다. 실제로 나는 67세 여성 시니어 환자에게 이런 운동기구의 명칭을 세세하게 적어주면서
운동을 적극 권장했다. 헬스장을 찾아 기구를 통해 근력 운동을 한 이 환자분은 몇 달 뒤 무릎과 어깨, 허리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내게 이야기했다. 뿐만 아니라 운동 8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도 6.3%에서 5.4%로 떨어져 매우 뿌듯해 하셨다. 이름이 어려워서 헬스장에 가는 게 귀찮아서 가격이 비싸서 등 헬스장에 가지 않을 변명은 수도 없이 많겠지만 이 환자분은 해내셨다. 누군가는 하고 누군가는 못하는 것도 다 마음가짐의 문제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건강한 노년의 삶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건강한 근육부터 갖춰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만약 현재 근골격계에 문제가 있다면 먼저 치료부터 받아야 한다. 물리치료사나 재활의학과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고 있다면 어떤 운동을 해도 되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시작하길 권한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 그렇다면 아령 없이 또 헬스장에 가지 않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은 없는 걸까? 고무밴드만 있으면 된다. 세라피 밴드라고도 불리는 이 고무밴드는 물리치료에도 흔히 사용되기에 한 번쯤은 접해보았을 것이다. 가격도 저렴하고 온라인몰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고무밴드로 과연 근력 운동을 할 수 있을까? 근력 운동의 또 다른 이름은 저항성 운동이다. 저항이 있어야 근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아령은 무게 때문에 중력이 아래에서 끌어당기는데 그 저항을 이겨냄으로써 근성장이 이루어지고 고무밴드는 무게는 가벼워도 탄력성이 있으므로 그 저항을 이겨내 근성장을 이룰 수 있다. 그럼 고무밴드나 집에 있는 물건으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알아보자. 고무밴드를 이용한 등과 어깨 운동. 이는 거북목 치료와 어깨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자 좋은 자세 구축법으로 앞에서 잠깐 소개한 운동이다. 고무밴드를 등과 어깨에 사용하여 당기는 동작이다. 앉은 자세에서 발 중간에 고무밴드를 고정하거나 문손잡이에 고무밴드의 중간 지점을 묶은 뒤 고무밴드의 양쪽 끝부분을 손으로 잡고 당기는 것이다. 태권도에서 기압을 넣을 때처럼 당길 때는 허리 부분으로 당겨준다. 이때 팔만 움직이지 말고 등에서 견갑골을 모으는 느낌으로 운동한다. 고무밴드 대퇴 사두근 운동. 무릎이 아플 때는 대퇴 사두근 운동을 권한다. 대퇴 사두근은 허벅지 앞쪽에 있는 커다란 근육으로 무릎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걸을 때 몸무게를 지탱하는 데 사용되고 앉았다가 일어날 때 주로 사용되므로 많은 시니어가 반드시 단련해야 할 근육이다. 만약 오른쪽 무릎이 불편하다면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고무밴드를 반으로 접어 오른쪽 발목에 걸고 고무밴드 반대쪽 끝을 왼손으로 잡아준다. 여기서 왼발로 고무밴드를 지그시 눌러준다. 왼발로 고무밴드를 바닥에 지탱한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펴주며 허벅지 운동을 한다. 이렇게 총 20회씩 3세트를 한다. 의자 스쿼트. 스쿼트란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동작을 뜻한다. 설명만 들으면 하체 운동 같겠지만 제대로 하면 전신 운동이 된다. 스쿼트 동작은 다소 복잡해서 글로 이해하기보다 영상으로 보는 것이 이해하기 더 쉬울 것이다. 유튜브에 스쿼트 혹은 스쿼트로 검색하면 100만 뷰가 넘는 영상들도 많으니 여러 영상을 참고하여 자신의 스쿼트 자세를 교정해보라. 초보자라면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의자 스쿼트를 권한다. 어깨 너비로 서고 두 발은 살짝 외전하여 10시 10분을 향하게 위치시키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는 대둔근에 힘을 준다. 내가 이 세 가지 운동을 선택한 것은 이를 통해 큰 근육을 운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두근 같은 작은 근육이 아닌 큰 근육을 단련하면 칼로리 소모도 크고 자세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비결 2. 내 마음 사용법을 안다. 스탠퍼드 시니어 클리닉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내게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다. 췌장암 투병 중에도 늘 감사하다는 말과 미소를 잃지 않으셨던 그분은 마지막으로 진료실을 찾으셨을 때도 닥터임 잘 치료해줘서 참 고마워요 라고 하셨다. 우리는 다음을 기약했지만
얼마 후 아들에게서 어르신의 소천 소식을 들었다. 수많은 암 환자의 마지막 순간을 보고 함께한 나였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그 환한 미소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 상황 때문에 기쁘고 슬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살피고 이해하며 사용할 수 있어야만 투병 중에서도 그 같은 미소를 머금을 수 있는 게 아닐까 싶다. 본인의 이익만 따지고 챙기는 노인으로 기억될 것인가? 주변인에게 덕과 아량을 베푸는 어르신으로 기억될 것인가는 마음 사용에 달린 것이다. 지혜라는 덕목. 오스트리아의 신경과 의사이자 정신분석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드와 당시의 많은 심리학자는 인간의 정서적 발달은 소화기에 대부분 이뤄지고 노년기는 쇠퇴기이자 부정적이며 정적인 시기라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의 심리학자 에릭 에릭스는 정신분석학적 관점에 따라 인간 발달을 영아기에서 노년기까지 총 8단계로 구분했는데 노년기에도 여전히 내적인 갈등이 존재하고 이를 해결해야 할 시기라고 보았다. 그럼 노년기에 어떤 심리적 발달을 이루어야 할까? 에릭슨은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을 통해 각 연령대에 겪는 대표적인 갈등을 발표하였다. 이를테면 청소년기엔 자신의 머리를 염색하는 등 자아 정체감대, 역할 혼미, 갈등을 겪다가 본인의 자아를 찾으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성인이 되어서는 친밀감 대 고립감, 생산성 대 침체감을 겪으며 가정을 꾸리고 돈을 벌며 살게 되는 갈등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55세 이상의 성인에게는 자아 통합 대 절망감이라는 갈등이 있다고 제시했다. 이러한 갈등은 이 시기에 사람들이 자신의 생애를 돌이켜보면서 과연 가치 있는 삶이었는지 평가하면서 대두된다. 에릭슨은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만족과 후회가 있을 수 있는데 재정적 안정만을 평가 기준으로 삼기보다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합을 이룰 수 있으며 반면 자기 인생에 대한 혐오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과도할 경우 절망감이라는 부정적인 특성이 야기된다고 주장했다. 이 갈등으로 노년기엔 지혜라는 덕목을 얻게 되거나 경멸이라는 병리적 성격을 지니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소개한 어르신은 췌장암 진단을 받기 전에도 항상 자신의 삶에 만족하였고 자녀들도 다들 잘 자랐다며 매사에 감사를 표했다. 그의 말과 행동에서는 늘 삶의 지혜가 엿보였다. 그러한 미덕이 나를 비롯한 주변인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리라 짐작한다. 장년기 이후부터 노년기에 자신의 생애를 돌이켜보며 평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인생과 감정을 평가하는데 훌륭한 도구가 있다. 바로 감성지능이다.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능력. 1990년대 말에는 IQ 테스트라는 지능지수 검사가 인기였다. 높은 IQ가 사회적 성공으로 향하는 열차의 승차권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근래 들어서는 감성지능, 즉 EQ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추세다. 시니어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정신질환에 걸릴 위험이 낮고 감성지능이 낮은 사람이 우울증과 불안증에 시달릴 위험이 높다고 한다. 외래에서 여러 시니어 환자들을 만나 진료할 때마다 느끼는 건 다들 성격이 제각각이라는 사실이다. 바꿔 말해 사람마다 감성의 성숙도가 다르다. 성숙한 이들은 넓은 이해심을 바탕으로 본인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출해야지 직성이 풀린다는 식으로 하소연하기 바쁘거나 이야기가 주제에서 벗어나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 감성지능은 어떻게 구분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 감성지능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자아인식, 감정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관리다. 이미 눈치챘겠지만 자아인식과 감정관리는 개인적 감성지능에 해당하고 사회적 인식과 관계관리는 사회적 감성지능에 해당한다. 자신의 감정 상태를 명사나 형용사를 사용해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자아인식이라고 한다.
목소리가 커지고 말이 빨라지면 본인이 흥분했다는 것을, 상대방의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지면 감동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본인의 장단점을 알고 타인이 어떻게 자신에게 감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인지하는 것도 자아인식이다. 이런 자아인식이 훈련되어 있으면 수시로 자신의 감정을 평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분노를 다스릴 수 있게 되고 큰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훈련을 통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감성지능 중 하나인 감정관리다. 감정을 관리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해가 되는 감정을 억제하고 평소 자신의 가치관과 일관되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적 감성지능은 무엇일까? 사회적 인식은 자아인식과 흡사하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눈치가 빠르고 다른 사람의 감정과 요구, 우려를 이해한다. 또 상대방의 감정적인 신호를 포착하고 사회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한편 조직의 위계 질서도 잘 파악한다. 특히 누군가와 대화할 때도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 대화 속에 숨은 실제 의미를 파악해낸다. 또한 사회적 감성지능이 높으면 관계관리를 통해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거나 발전시키고 명확하게 의사소통하며 타인에게 영감을 주고 갈등을 지혜롭게 처리한다. 사실 이런 감성지능에서 비롯된 각종 기술은 본인도 모르게 발휘되는 경우가 많다. 상대의 눈치를 보며 공감하기도 하고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면서 자신의 감정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처럼 감성지능은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감성지능을 끌어올리는 운동 또한 신체운동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감성지능 발달을 방해하는 요인들. 앞서 설명했듯 노년기에는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스리는 능력이 요구된다. 다만 과거와 달리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시니어들의 감성지능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상당히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그중 몇 가지만 살펴보자. 과한 영상 시청. 80대, 90대 어르신 환자들을 만나며 종종 놀라곤 하는데 그중 하나는 이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정말 자주 그리고 상당히 많이 보신다는 걸 알게 될 때다. 유튜브에는 재미있는 콘텐츠가 넘쳐나고 사용하기도 쉬워서 언제든 원하는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 지나친 것은 모자란만 못하다. 영상은 느끼는 감정을 정리하기도 전에 다음 장면으로 바뀌면서 또 다른 감정으로 변환시키기에 감성지능 발달을 방해한다. 시청자는 영상이 지루하게 느껴지면 더는 보지 않는다.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만 봐도 웃기는 장면이 나오고 이어서 허무한 장면이나 질책하는 장면 등이 연달아 나오는 등 이야기 전환이 매우 빠르다는 걸 알 수 있다. 이에 시청자가 느껴야 하는 감정들 또한 거의 정해져 있는 셈이다. 이는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파악하는, 다시 말해 감성지능을 훈련시킬 시간이 없는 것이다. 그에 비해 책은 어떤가? 자신의 페이스대로 매 문단 또는 문장을 읽으며 거기서 느끼는 감정과 지식 습득의 속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독서야말로 감성지능을 발달시킬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인 것이다. 꼰대 마인드. 꼰대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아마 대개는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일 것이다.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우리는 꼰대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들은 왜 어쩌다가 꼰대가 된 것일까? 만약 그 사람의 감성지능이 발달했다면 공감력이 뛰어나고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할 수 있었을 테니 타인에게 본인의 주장만 강요하진 않았을 것이다. 이렇듯 꼰대는 일단 감성지능이 낮은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 그렇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들의 감성지능 발달이 멈추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의식적으로 자아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꼰대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온갖 방어기제로 무장한다. 감정적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신도 모르는 자동생각 또는 자동행동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을 방어기제라고 한다. 방어기제의 주된 역할은 심리적 안정으로 죄책감이나 불안에서 벗어나
자존감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꼰대 마인드에서 벗어나려면 내 안에 미성숙한 방어 기제들을 찾아내고 본인의 약점을 이해하고 순응하며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미성숙한 방어 기제는 무의식적으로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기에 내가 어떤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지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다. 흔히 사용하는 미성숙한 방어 기제로는 부정, 전치, 합리화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이야기한 감성지능을 키워야 한다는 말에 대해 감성지능 따윈 내게 필요 없어 또는 감성지능 나야 충분히 좋으니 괜찮아 처럼 무의식적으로 반응했다면 당신이 방어기제를 사용한 것이다. 이 밖에도 억압, 동일시, 전이, 행동화 등 수많은 미성숙 방어기제가 있다. 물론 방어기제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성숙한 방어기제는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지혜롭게 대처하고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게 도와준다. 성숙한 방어기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수용이 있다. 미성숙한 방어기제인 부정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상황을 직시하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수용하지 못할 만한 스트레스가 닥치면 두 번째 성숙한 방어기제인 억제를 사용할 수 있다. 지금은 바쁘니 시간이 날 때 감성지능에 관해 알아보고 노력해봐야지 라는 식으로 일을 잠시 미루고 나중에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직면해 해소하는 기술이다. 셋째는 이타주의가 있다. 스트레스를 받아들이고 승화시켜 자신이 받고 싶은 것을 타인에게 베품으로써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다. 자신의 감성지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승화시켜 좀 더 배우고 발전시켜 다른 이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상실이 반복되는 사회. 과거에는 마을에 사는 아이나 젊은이들이 궁금한 것이 생기면 그 마을의 어르신을 찾아가 지혜를 구하곤 했다. 마을의 젊은 세대에게 가르침을 주며 교류할 수 있었기에 장년기와 노년기 세대들에게도 삶이 의미가 있었고 이것이 감성지능을 발달시킬 기회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어떤가? 궁금한 것이 생기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직행한다.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빛의 속도로 얻어낼 수 있고 온갖 분야 전문가의 글이나 영상을 통해 최고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동네 어르신의 지식과 지혜가 끼어들 틈이 없다. 장년기와 노년기 세대들은 그들의 사회적 위치를 스마트폰에게 박탈당한 셈이다. 심지어 그들 본인조차 스마트폰에 중독된 것이 현실이다. 또한 노년기에 겪게 되는 각종 상실도 간과할 수 없다. 노화로 인한 건강 상실, 경제력 상실, 배우자나 친지와의 사별로 인한 인맥 상실 등이 그렇다. 이런 상실에 대해 시니어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대처 시기에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이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자녀들과의 마음거리, 즉 관계도 문제다. 이런 문제에서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우울증이 있는 시니어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길 반복하다 보면 자녀들도 사람인지라 자연스럽게 부모와 거리를 두게 되는데 시니어 본인은 이것이 마음의 병 때문에 시작된 것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관계의 문제에는 사실 정답이 없으므로 시니어 전문 정신과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감성지능이 발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왔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이 시대 시니어들은 6.25 전쟁을 겪고 피난 생활까지 하며 그저 생계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세대다. 온종일 일하고 밤늦게 귀가해 골아떨어지기 바빴던 나날에서 자신의 감성지능을 돌보거나 자녀들의 감성지능을 키울 여건이 되었겠는가? 그럼에도 감성지능은 사실상 노년기에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신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기에 지금이라도 감성지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두뇌의 노화. 노화로 인한 두뇌 변화도 무시할 수 없다. 인간 뇌의 시상하부 중추에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다.
세로토닌은 수면과 기억력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행복과 기쁨,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을 선사한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세로토닌 생성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불안감과 초조감이 생길 수 있고 이에 감성 지능을 발달시킬 여유마저 사라질 수 있다. 또한 혈관성 노화도 문제다. 나이가 들면서 동맥경화로 인한 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 두뇌의 모세혈관 손상으로 신경세포가 파괴되고 신경 전달 물질 분비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과 피지라 영역으로 가는 모세혈관이 막히게 되면서 노년기 우울증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 시니어 중에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이의 비율은 30에서 48%나 된다. 수면이 부족하면 예민해진다. 이는 누구나 아는 진리일 것이다. 피곤하다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여유는커녕 별것 아닌 일에도 신경이 곤두서서 과하게 반응하게 된다. 하루 이틀만 못 자도 문제인데 몇 개월, 몇 년 동안 잠이 부족하다면 어떨까? 감성지능 관리가 어려운 것은 물론 정신질환 발병 가능성 또한 커진다. 진료하며 만나는 어르신들은 나뿐만 아니라 다들 잠을 잘못 이룬다거나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고 이야기한다. 시니어들은 수면 부족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는 말은 사실이다. 55세 이후부터는 평균 6시간만 자도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노화 과정의 일환으로 수면 시간이 줄어든 것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낮에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느냐를 살피면 된다. 낮 시간에 집중이 잘 안 되고 피곤함을 느껴 자꾸 졸게 된다면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으로 볼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숙면을 취할 수 있을까? 사실 미국 상위 1%의 시니어들은 숙면을 취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이유 중 하나는 머릿속이 온갖 잡생각으로 가득 차서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생각열차를 탄 것처럼 쓸데없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떠오른다. 이처럼 잡다한 생각에 사로잡혀 잠이 잘 오지 않는다는 사실까지 인지하고 나면 어쩌지 빨리 자야 하는데 싶어져 오히려 더욱 불안하고 초조해진다. 이처럼 한밤중에 달리기 시작한 생각열차는 도무지 멈출 생각을 않는다. 그런데 인간의 뇌에도 브레이크가 있다. 뇌에서 브레이크 기능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바로 세로토닌이다. 이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쓸데없는 생각이 멈추고 마음이 편안해져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잠이 든다. 반대로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좀처럼 잠이 오지 않는다. 인간은 본인이 견딜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뇌에서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든다.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되어 세로토닌 부족증이 발생하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자책하고 원망하다 그 결과로 이르게 되는 것이 우울증이다. 즉, 우울증의 원인 중 하나가 세로토닌 부족인 셈이다. 따라서 의사들은 불면증을 우울증이라는 빙산의 일각으로 보기도 한다.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세로토닌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할 수 있을까?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약 없이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부터 알아보자. 첫째, 식습관 관리다. 세로토닌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이 변하면서 생성되므로 일단 트립토판이 많은 음식을 충분히 복용해야 한다. 기름진 생선과 육류, 달걀류, 유제품, 콩류, 견과류, 그리고 다크 초콜릿에 트립토판이 풍부하다. 반면 알코올, 카페인, 조미료를 과다 섭취할 경우 세로토닌 결핍 증상이 나타나므로 이는 주의해야 한다. 둘째, 비타민 D와 오메가3를 챙기자. 트립토판이 뇌로 들어와 세로토닌으로 바뀌는데 이때 비타민 D가 꼭 필요하다. 또 오메가3가 풍부해야 세로토닌이 원활하게 쓰인다.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변한 트립토판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변한다.
이 멜라토닌이 바로 수면 관리를 돕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 숙면을 위해 세로토닌이 충분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셋째, 유산소 운동이다. 운동할 때 트립토판이 뇌에 더욱 잘 흡수되어 간접적으로 세로토닌 증가를 돕는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 단, 운동량은 잘 조절해야 한다. 설렁설렁 걷는 것으로 충분한 운동을 했다고 착각해선 안 된다. 운동을 했는데도 밤에 잠이 잘 안 온다면 운동이 부족한 것이다. 건강이 허락하는 선에서 땀이 날 정도로 살짝 격하게 운동해야만 숙면에 도움이 된다. 단, 잠자리에 들기 전 2시간 내에 운동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므로 주의해야 한다. 넷째, 낮을 공략하라. 낮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수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낮잠을 자지 않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일단 햇빛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불면증 환자는 밤에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해서 늘 피로를 느끼고 집중을 하지 못해 판단력도 흐려진다. 몸이 피곤하다 보니 커튼도 젖히지 않고 어둑한 실내에서 전등을 켜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밝은 햇빛이 집안 가득 들어오게 하고 우리 눈에도 많은 빛이 들어오게 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햇빛이 찬란할 때 밖에 나가 활동하는 것이다. 걷기 운동을 하든 장을 보러 가든 외부 활동을 하고 일광욕을 하는 것이 불면증에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낮 시간에 섭취하는 카페인 양도 주의 깊게 체크해보자. 커피는 일단 아침에 한 잔 정도 마시는 걸로 하고 오후 12시 이후로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수면과 멜라토닌. 해가 저물고 사방이 어둑해지면 우리의 몸도 어쩐지 나른해지고 졸음이 몰려와 어디에든 몸을 기대거나 드러눕고 싶어진다. 왜 그럴까? 바로 뇌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이라는 성분 때문이다. 멜라토닌은 우리 뇌 속 고작 150mg 밖에 되지 않는 작은 완두콩 사이즈의 송가선이라는 곳에서 분비된다. 멜라토닌은 낮이 되어 눈에 빛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분비가 줄어드는데 반대로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 활발하게 분비되기 시작한다. 그러니 우리가 졸리는 것은 멜라토닌의 증가 때문이다. 노화도 멜라토닌의 분비량과 관련이 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노화 과정에서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실제 70세 시니어의 멜라토닌 분비량은 30대 성인의 멜라토닌 분비량의 4분의 1 정도에 그친다. 완두콩만한 뇌의 송가선에 칼슘이 쌓여 멜라토닌의 정상적인 분비를 막기 때문이다. 뇌 속의 멜라토닌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노화로 줄어든 멜라토닌을 약으로 복용하는 방법이 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2-3시간 전에 약을 먹으면 된다. 저녁이 되면 체내 멜라토닌 수치가 서서히 올라가므로 잠자기 2 내지 3시간 전에 복용해야 자연스럽게 졸려서 숙면을 취할 수 있다. 부작용은 거의 없지만 다소 예민하다면 3mg부터 시작해 5mg 정도로 늘려가길 권한다. 멜라토닌은 인체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물질로 유해할 것이 없으니 비타민을 복용하는 정도로 여기면 된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을 잘 수 없다는 환자들의 이야기도 종종 듣는다. 이들의 종아리 근육을 검사하면 단단히 뭉쳐 있다. 대다수는 걷기 운동이나 발목을 기준으로 발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운동을 많이 한다고 대답한다. 이런 운동은 모두 종아리 근육을 사용하므로 과하면 뭉치는 게 당연하다. 근육 경련은 수분 부족도 원인이므로 이른 저녁까지는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 이 밖에 혈관에 문제가 있어도 쥐가 나기 쉬운데 침대나 좀 더 높은 의자에 걸터 앉아 두 다리가 대롱대롱 들릴 정도에서 교차하면서 운동하면 좋아진다. 단 병원에서 혈관 검사를 꼭 받아보자. 여기서 잠깐 숙면을 위한 최상의 환경. 1. 어두운 조명. 취침 2시간 전부터 조명을 차츰 어둡게 조절한다.
단 그 전까지는 집안을 오히려 밝게 해놓아야 초저녁부터 졸리지 않는다. 2. 수면의식. 예를 들어 취침 90분 전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면서 몸과 마음의 긴장을 이완하는 식의 수면의식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된다. 3. 시계는 치우거나 가리는 것이 좋다. 4. 영상 시청 중단. TV나 스마트폰 기기를 통한 영상 시청은 뇌에 자극을 주므로 침상에서는 보지 않는 게 좋다. 특히 스마트폰은 블루라이트 차단으로 설정하자. 5. 수면 가이드. 잔잔하고 차분한 음악과 나레이션이 더해진 수면 가이드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음악과 목소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과도한 몸의 긴장을 풀어준다. 6. 잠자리 이탈. 잠자리에 누운 지 15 내지 20분이 지났는데도 전혀 잠이 오지 않는다면 차라리 침대나 이부자리에서 나오는 게 좋다. 왜 잠이 안 오지? 같은 걱정을 하면서 자리에 계속 누워있는 것보다는 긴장을 이완하는 여러 방법을 쓰면서 휴식하는 게 낫다. 수면제 중독을 피하는 법. 앞서 언급했듯 수면제 같은 신경안정제는 환자의 불안한 심리를 즉시 해결해 주기에 비슷한 상황이 닥칠 때마다 약을 찾게 되어 중독되기 쉽다. 수면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많은 치료 방법이 알려져 있으나 사실상 보편적으로 통하는 공신력까지 확보된 것은 거의 없다. 따라서 불면증 환자들은 수면제를 고집하고 수면제가 떨어지면 불안해하는 모습도 보인다. 자신이 수면제에 중독되었는지 아닌지 알고 싶은가? 일반적으로 의존성 정도는 문제에 대한 떠오르는 해결책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문제의 해결법으로 바로 B가 떠오르고 다른 해결책은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미 B에 대한 의존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문제 A는 불면증이고 해결책 B는 수면제다. 만약 당신이 잠이 안 올 때 바로 떠올린 것이 수면제라면 당신은 수면제에 중독된 상태일 수 있다. 그렇다면 수면제는 왜 안 좋다는 걸까?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수면제를 복용한 사람이 잠들었을 때의 뇌주파를 살펴보면 회복이 되는 숙면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즉, 이들은 제대로 자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해보면 푹 잘 잤다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수면제 복용에는 플라세보 효과, 즉 실제로 생리학적 효과가 없는 가짜 약이라도 복용하면 일정 기간 호전이나 유익한 작용이 나타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 많은 연구로 밝혀졌다. 수면제를 복용할 때 더 큰 문제는 낙상 위험이 매우 커진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시니어들에게는 낙상이 큰 위험인데 수면제를 복용해 정신이 몽롱해지고 기억도 흐릿해지면 집안에서 화장실에 가다가도 넘어질 수 있다. 이처럼 나는 종종 시니어 환자들에게 수면제의 문제를 강조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갖고만 있으면 안 되느냐고 할 때가 많다. 안 좋은 약이란 걸 알면서도 여러 이유로 정당화하며 처방을 원하는 것이다. 잠을 아예 못 자는 것보다 낫지 않나? 한두 번 먹는 것은 괜찮지 않나 하면서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괴로움을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마지못해 한 선택이라며 말이다. 하지만 이때도 나는 어르신들이 겪는 불면증의 고통을 듣고 공감해 주면서도 다른 방법을 권장한다. 가장 좋은 것은 수면제 사용을 금하는 것이다. 다만 문제를 알고 있어도 사용이 불가피하다면 최대한 중독되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 일주일에 몇 번 단기간 사용에 그치면 그나마 의존성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주일에 2번 내지 4번, 그 기간은 2 내지 4주 정도 사용 후 끊는 것이다. 이 기간을 넘기면 긴장을 이완시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 수면제를 대체할 만한 다른 약은 없는 것일까?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는 항우울제나 불안증약 계열이 좋다. 임의대로 갑자기 약물을 중단하면 복용 전보다 불면증이나 공황장애가 심해질 수 있다. 그러니 수면제를 끊고 싶다면 천천히 용량을 줄이고 하루 건너 복용하는 식으로 복용 빈도수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하자. 수면제 복용 전 3가지 체크사항. 수면제는
마약성 진통제만큼이나 위험하다. 따라서 수면제 복용을 선택하기 전 다음 3가지는 꼭 살펴보길 바란다. 첫째, 현재 복용하는 약 중에서 수면을 방해하는 성분이 없는지 살펴보라. 심장에 질환이 있을 때 복용하는 심장혈압약에는 메토프롤롤이나 아테놀롤 같은 수면에 다소 방해되는 성분이 있다. 따라서 심장혈압약을 먹으면 밤에 잠들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천식이나 만성 폐쇄질환을 겪는 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흡입기도 아침 또는 이른 저녁에만 사용하는 게 좋다. 루푸스나 류머티즘 질환 환자도 스테로이드를 자주 복용하는데 이 역시 수면에 방해가 되므로 낮 시간에 복용하는 게 좋다. 불안증이나 항우울제, 치매치료약들도 가급적 낮에 복용하길 권한다. 둘째, 자신의 수면 습관을 살펴보라. 특히 밤에는 음주를 피해야 한다. 오히려 술을 한잔하는 것이 불면증에 도움이 된다며 잠자리에 들기 전 술을 마시는 이가 많은데 이는 정말 잘못된 습관이다. 처음에는 졸릴 수 있지만 술이 간에서 걸러진 뒤 발생하는 이물질이 깊은 잠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담배의 뇌를 자극하는 니코틴도 깊은 잠을 방해한다. 또한 저녁에 TV나 스마트폰으로 자극적인 영상을 보고 있지 않은지 체크하라. 취침 전 시청한 영상이 머리에 맴돌아 잠들기 어려울 수 있다. 셋째, 불면증이 생길 만한 신체 질환은 없는지 체크하라. 대표적으로 소변이 마려워 밤에 2회 이상 깨는 야간요 같은 질환이 있으면 숙면하기 힘들다. 부종이 심할 경우 낮에 다리가 많이 붓는데 밤에 누우면 하반신에 있던 수분이 다시 혈관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몇 시간 후면 그 수분이 소변으로 변하여 자는 도중에 쉬가 마려워진다. 본인이 여기에 해당한다면 저녁 때부터 다리를 높은 곳에 올려놓거나 압축 스타킹을 신어 다리에 있는 수분을 소변으로 내보낸 후 잠자리에 드는 게 좋다. 또한 수면무호흡증도 양질의 수면을 방해하니 검사를 받아보길 바란다.